그날 아침 서울은 유난히 잿빛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 기분은 정반대였다. 나, 강서연은 우리 집 안방의 대형 거울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남편 박민준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느라 분주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호화로운 저택은 지난 5년간의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음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자기야, 가는 길에 뭐라도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겠어? 부산까지 운전하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내가 그의 넓은 가슴을 툭 치며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녹이는 그 미소였다. 그는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괜찮아 여보. 좀 서둘러야 해. 부산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오늘 밤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거든. 이 프로젝트는 내 포트폴리오에 아주 중요해. 알지? 당신 아버지께 장인어른의 그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나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분명 성실한 남편이었다. 비록 그의 사업 자본금 전체가 사실상 내 돈이었지만 말이다. 그가 모는 제네시스 GV80, 심지어 그가 입는 명품 양복까지 모든 것이 내 돈으로 산 것이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 이제는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결혼하면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조심해서 가, 자기야. 호텔 도착하면 연락해. 내가 부탁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키를 챙겨 나갔다. 나는 정교하게 조각된 원목 현관문 뒤로 그의 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상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금세 떨쳐버린 작은 예감이었다. 아마 며칠간 혼자 지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이겠지. 나는 생각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몇 차례 회의를 마친 후 내 생각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오혜진에게로 향했다. 어제 혜진은 급성 장티푸스로 춘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혜진은 낯선 도시에서 홀로 사는 착한 친구였다. 나는 종종 그녀를 도왔고 그녀가 춘천에서 지내는 작은 집조차도 내 소유의 부동산 중 하나였으며 딱한 마음에 무료로 살게 해주었다. 불쌍한 혜진이 거기서 얼마나 외로울까. 나는 중얼거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오후 일정은 비어 있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병문안을 가는 건 어떨까? 춘천은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고 길도 막히지 않았다.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설렁탕과 신선한 과일을 들고서 말이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개인 기사인 김 기사님에게 전화하려다. 그가 병가로 하루 쉬기로 한 것이 기억나. 나는 직접 내 에마인 빨간색 벤츠를 몰기로 했다. 춘천으로 가는 길은 평온했다. 가는 내내 나를 보고 기뻐할 혜진의 얼굴을 상상했다. 밤에는 민준에게 전화해서 춘천에 혜진을 보러 왔다고 말할 계획도 세웠다. 분명 민준은 마음씨 고운 아내라며 나를 칭찬할 것이었다. 오후 5시 정각 나는 춘천의 한 최고급 사립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혜진은 VIP 305호실에 있다고 했다. 조금 이상했다. 혜진은 직업이 없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VIP 병실 비용을 댈 돈이나 보험이 어디서 났을까. 하지만 내 긍정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마 모아둔 돈이 있거나 내가 내주면 되지. 나는 속으로 결정했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소독약 냄새가 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내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설렘으로 천천히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췄다. 나는 내려서 305호실을 찾았다. 병실은 복도 끝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었다. 문에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는 멈춰섰다. 305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 간호사가 나가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모양이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자기야, 해봐. 비행기 들어간다. 남자의 목소리, 지독하게 익숙한 목소리. 바로 그날 아침 부산으로 간다며 내게 작별 인사를 했던 그 목소리였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머리는 부정했다. 아마 민준이 이곳을 들렀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정반대 방향인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다가갔다. 숨을 참고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내가 본 광경은 순식간에 내 세상을 파괴했다. 병원 침대에는 혜진이 기대 앉아 있었는데 창백하기는커녕 혈색이 좋았다.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새틴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민준, 내 남편이었다. 민준은 혜진의 입에 사과 조각을 넣어주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 그 눈빛은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그가 나를 보던 눈빛과 똑같았다. 사랑과 경배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정말 어리광쟁이라니까. 민준이 혜진의 입가에 묻은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안에 그 말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야 했다. 자기야, 서연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어리광과 약간의 투정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거 지쳤단 말이야, 여보. 특히나 이제 임신 초기인데 우리 아기는 인정받아야지. 임신, 우리 아기. 심장에 벼락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눈이 타는 듯 뜨거웠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충격에 몸이 얼어붙었다. 민주는 과일 접시를 협탁에 내려놓고는 혜진의 손을 잡아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 조금만 참아줘, 여보. 내 상황 알잖아.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서연이는 똑똑해. 모든 재산이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모는 차, 이 시계, 심지어 이번 프로젝트 자본금까지 전부 그 여자 돈이야. 하지만 우리 비밀리에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됐잖아. 민준 씨, 언제까지 그 여자한테 빌붙어 살 거야? 자존심 강한 남자라며 혜진이 입을 삐죽였다. 민준이 피식 웃었다. 바로 내 자존심 때문이야. 먼저 자본금을 모아야 해. 서연이 회사에서 유령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내 개인 계좌로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어. 조금만 참아. 새 집 사고 우리 사업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이 모이면 서연이는 바로 찰 거야. 게다가 이제 그 여자한테 다정한 척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넌 이렇게 순종적인데 그 여자는 너무 지배적이야. 혜진이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알았어. 우리 민준 씨가 제일 똑똑해. 춘천 집은 안전한 거지. 서연이가 다시 뺏어가진 않겠지. 안전해, 자기야. 등기부 등본이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서연이는 멍청해. 그 집이 비어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불쌍해서 재워주는 가난한 친구가 사실은 남편의 마음을 차지한 여왕이라는 걸 모르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내 귓가에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복도의 산소가 그들의 아기에 빨려 들어간 듯 숨이 막혔다. 과일 바구니를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혜진의 머리채를 잡고 민준의 이가 부러질 때까지 뺨을 때리고 싶었다. 서연아, 적이 공격해오면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라. 그들이 방심했을 때 공격하고 기반을 무너뜨린 다음 건물을 허물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떨리는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어 최신 스마트폰을 꺼냈다. 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동영상 녹화 모드를 켰다. 조심스럽게 카메라 렌즈를 문틈으로 향했다. 나는 모든 것을 녹화했다. 민준이 혜진의 배에 입을 맞추는 얼굴,
내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대화, 그들의 비밀 결혼 고백까지 모든 것이 4K 화질로 선명하게 녹화되었다. 5분이 5세기처럼 느껴졌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는 물러났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에서 멀어졌다. 텅 빈 대기실에 도착해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동영상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쓰레기들을 위해 울 가치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내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분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분노는 내 사랑을 완전히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내 내 침대에서 뱀을 키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니처럼 여겼던 친구 혜진은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거머리였어. 혜진이 먹을 돈이 없다며 내 어깨에 기대 울었을 때 내가 추가 신용카드를 쥐어줬던 일이 떠올랐다. 민준이 항상 야근을 핑계댔을 때 아마도 내 피땀으로 산 그 집에서 혜진과 뒹굴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고통은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나는 회사의 대주주였기에 민준이 관리하는 운영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클릭, 조회, 민준의 계좌, 잔액,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프로젝트 운영비로 쓰여야 할 돈이었다. 클릭, 계좌 거래 내역 조회, 명품 부티크, 보석상, 그리고 춘천의 한 산부인과로 이체된 내역이 수두룩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도 나는 차갑게 내뱉었다. 나는 지금 저 병실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지금 들어가면 민주는 그저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을 것이고 혜진은 눈물로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가난한 남자로 민준을 되돌려 놓고 싶었다. 그리고 혜진, 강서연을 상대로 불장난을 하면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타버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재킷을 여미며 일어섰다. 내 얼굴은 이제 표정 없는 가면이었다. 내 시선은 멀리서 305호실 문에 날카롭게 고정되었다. 병원에서의 신혼여행, 마음껏 즐기렴. 나는 속삭였다. 내일부터는 너희들의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나는 병원을 나섰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즉시 내 오른팔인 최 팀장, 우리 회사 정보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팀장님,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팀장님, 오늘 밤에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지시는 제 최우선 과제입니다. 첫째, 박민준 이사가 가진 플래티넘 법인카드를 즉시 정지시키세요. 둘째, 그가 관리하는 운영 계좌를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를 핑계로 임시 동결하세요. 셋째, 자산 회수를 위해 법무팀을 준비시키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팀장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만큼 똑똑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언제 실행할까요? 지금, 이 순간 바로요. 그가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알림이 뜨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 팀장님. 최고의 열쇠 수리공과 건장한 보안 요원 여러 명을 섭외하세요. 내일 아침 춘천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시동을 걸자 차의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다.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병원 복도에서 울던 연약한 여자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비라고는 모르는 CEO 강서연 뿐이었다. 나는 춘천의 거리를 달렸다. 오늘 밤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호텔에 묵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내일의 연극 무대를 준비할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서연아, 부산에 잘 도착했어. 너무 피곤하다. 이제 자려고. 뽀뽀. 사랑해. 메시지를 읽고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다. 내 손가락이 차분하게 답장을 입력했다. 그래, 자기야. 푹 쉬어. 좋은 꿈 꾸는 거 잊지 마. 내일은 놀라운 현실에 눈을 뜰 수도 있으니까. 나도 사랑해. 메시지를 전송했다. 삐딱한 미소가 입가에 그려졌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내가 묵고 있던 호텔 스위트룸의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알람이 아니라 여전히 혈관 속에서 세차게 펌프질하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잠에서 깼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은 부었지만 심장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협탁 위에 휴대폰을 집었다. 아침 6시 최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지시에 따라 오늘 아침 6시부로 박민준 이사 명의의 회사 및 공동계좌와 연결된 모든 금융 접근이 동결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상태 정지, 온라인 뱅킹 접근 차단, 또한 회사 차량의 GPS를 추적했습니다. 위치는 춘천 우리병원 주차장입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나는 중얼거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룸서비스로 아침을 주문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했다. 오늘은 완벽해 보여야 했다. 부은 눈도 피곤한 얼굴도 없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화장을 하며 어젯밤 눈물의 흔적을 가렸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이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용기와 전쟁의 상징이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했다. 민주는 분명 막 잠에서 깨어 그의 비밀 아내에게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대접하며 애정을 속삭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배 터지게 먹어도 민준아,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속삭였다. 이게 지나고 나면 배부른 게 뭔지 잊게 될 테니까. 한편 병원에서 민주는 뻐근한 근육을 풀고 있었다. 병원 소파에서 자는 것은 서연의 집 킹사이즈 침대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롭게 잠든 혜진의 얼굴을 보니 자신이 영웅이 된 것 같았다. 자기야. 혜진이 교태를 부리며 잠에서 깨어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나 배고파. 옆 호텔에서 파는 추러스랑 초콜릿 먹고 싶어. 이 병원 맛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해. 민주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내려가서 VIP 병실 연장 수속하고 네가 원하는 추러스도 사올게. 그리고 간호사한테 뜨거운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할게. 고마워, 여보. 늦지 마, 응? 혜진이 칭얼거렸다.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구겨진 셔츠를 바로잡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고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플래티넘과 블랙 신용카드로 가득 찬 가죽 지갑이 사용될 준비를 마친 채 들어 있었다. 그는 가격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카드를 긁고 서명하기만 하면 됐다. 서연이 월말에 청구서를 지불할 테니. 그는 원무과 창구에 도착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05호 오혜진 씨 이름으로 이번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 패키지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세탁 서비스 비용도 추가해주세요. 민주는 신흥부자의 전형적인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네, 손님, 잠시만요. 추가 보증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빠르게 입력했다. 향후 3일간의 보증금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추가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손님. 알았소, 쉽군. 민주는 그의 블랙카드를 꺼냈다. 실제로는 서연의 회사 임원들을 위한 복지였던 그 카드였다. 그는 우월감에 젖어
카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삐빅.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긁었다. 삐빅, 삐빅.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스템에서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민주는 휘파람을 멈췄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소리여. 그 카드는 한도가 수억 원인데. 거부될 리가 없소. 다시 해보시오. 이미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손님. 메시지에는 발급사에 의해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쓰지 않아 서명 방식이라고. 게다가 이건 프라이어리티 카드야. 민주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기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났겠지. 저희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손님. 방금 다른 환자분께서 문제없이 결제하셨습니다.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치며 지갑을 다시 열어 2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연과의 공동 계좌 골드 신용카드였다. 이걸로 해보시오. 직원은 다시 시도했다. 잠시 침묵. 삐빅.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거부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잔액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콩알만한 식은땀이 관자놀이에 맺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잔액 부족? 불가능해. 그 계좌에는 서연이 바로 어제 이체한 월간 운영 자금이 들어 있었다. 이봐요. 사람 놀리지 마시오. 나 사업하는 사람이요. 민주는 분노로 당혹감을 감추려 소리쳤다. 은행에 전화해 보시겠어요, 손님? 저는 기계를 다룰 뿐입니다. 직원은 이제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고 그 시선에 민준의 자존심은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카드들을 챙겨 카운터에서 벗어나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로그인. 로딩 화면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붉은색 알림이 떴다. 접근 거부. 사용자 아이디가 임시 동결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젠장.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계좌를 시도했다. 그가 빼돌린 자금을 받던 개인 계좌. 잔액 0원. 민준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어제 오후에 받던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로. 아무것도 없었다. 불가능해. 해킹일 리가 없어. 민준은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한 이름에 집중했다. 서연. 서연이 알게 된 걸까? 아니야. 불가능해. 알았다면 벌써 나를 추궁했겠지. 서연이는 감정적이야. 침착하게 수를 쓸 줄 몰라. 이건 분명 은행 시스템 오류거나 사무실 감사 때문일 거야. 민주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서연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는 연기해야 했다.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 톤을 권위적이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것처럼 조절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마침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3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에 받았다. 여보, 일어났어. 부산은 어때? 나는 명랑하고 꾸며낸 톤으로 인사했다.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응, 방금 일어났어. 저기, 서연아,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사무실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면 은행에서 갑자기 감사라도 나왔나? 나는 순진한 톤으로 물었다. 아니, 내가 알기론 없는데 자기야. 모든 게 순조로워. 왜 그래? 그게 너무 이상해서. 호텔에서 클라이언트 아침 식사 사주려고 했는데 내 신용카드가 전부 거부됐어. 온라인 뱅킹도 안 되고. 혹시 당신이 중앙 시스템에서 실수로 뭘 막은 거 아니야? 나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분명 민준의 솜털을 곤두서게 했을 것이다.
맙소사, 자기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맡겠어? 아마 은행 시스템이 다운됐나 보지, 여보. 아니면 한도를 다 썼거나 이번 달에 뭘 그렇게 샀어? 아무것도 안 샀어. 그냥 평소처럼 썼지. 민준이 재빨리 변명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망신만 당했네. 저기, 여보, 친구 계좌로 현금 좀 이체해 줄 수 있어? 내 계좌는 접근이 안 돼서 이체라. 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어쩌지 회사 OTP는 최 팀장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병가라 연락이 안 되네. 내 개인 OTP도 집 금고에 두고 나왔는데. 나 지금 스파 가는 길이란 말이야. 서연아, 긴급 상황이야.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민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내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정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감히 내 돈을 구걸하면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민준 씨. 나는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현금 준비도 없이 출장 간 건 당신이면서 왜 나를 탓해? 그리고 당신 클라이언트랑 같이 있다며. 당장은 클라이언트가 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혹시 클라이언트랑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질문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물론 클라이언트랑 같이 있지. 내 말은 빌려달라고 하기 좀 그래서. 뭐,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어려울 때 의지가 안 되는 아내군. 뚝, 전화는 민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다. 의지가 안 되는 아내라.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 쓸모없는 아내가 네가 숨쉬는 산소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지. 병원에서 민주는 대기실 소파에 휴대폰을 내동댕이 쳤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다. 그는 주머니와 지갑을 뒤져 남은 현금을 셌다. 5만 원이 그가 가진 현금의 전부였다. 한편 병원에서 요구한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고 혜진의 추러스 타령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기가 죽고 자존심이 상한 채 민주는 305호실로 돌아왔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섰다. 내 추러스는 여보. 혜진은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나게 물었지만 그의 빈손을 보고는 미소가 사라졌다. 어이,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와?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추로스 가게 문 닫았어. 자기야. 거짓말. 24시간 영업하는 호텔 레스토랑이잖아. 당신 인색한 거야? 아니면 돈이 없는 거야? 혜진은 짜증스럽게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본래의 까다로운 성격이 드러났다. 그런 거 아니야, 혜진아. 내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어. 전국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다운된 것 같아.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어. 민주는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변명했다. 그럼 난 뭐 먹어? 병원 죽은 싫단 말이야. 혜진이 민준에게 베개를 던졌다. 있는 거나 먹어. 오후에 돈 빌릴 때 알아볼 테니까. 스트레스에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혜진은 돌처럼 굳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정말 잔인하다. 전에는 세상이라도 다 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젠 추러스 하나도 못 사주는구나. 305호실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작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밖에서는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나는 이미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쳤다. 내 빨간색 벤츠는 춘천의 한 외곽 주택가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내 뒤에는 검은색 미니밴이 따라오고 있었다. 안에는 최 팀장과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 그리고 열쇠 수리공이 타고 있었다. 내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다. 민주는 혼란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내 목적지는 도둑들의 소굴, 혜진이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의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그 집이었다.
그 집은 내 첫 부동산 투자 중 하나였다. 민준과 결혼하기 전에 현금으로 샀고 어리석게도 전세 사기를 당해 쫓겨났다고 울먹이는 혜진을 동정해 그곳에 살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그곳은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내 차는 높은 검은색 철문 바로 앞에 멈췄다. 집은 조용해 보였다. 당연했다. 그 집 주인들은 병원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서 내렸다. 최 팀장과 그의 팀이 즉시 내려 내 뒤에 섰다. 저 집입니까, 대표님? 최 팀장이 물었다. 네, 저 집이에요. 쓰레기들로 더러워진 내 집.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단지 경비원이 우리 일행을 보고 경계하는 얼굴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시죠?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경비원을 쳐다봤다. 저는 강서연,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겠습니까? 경비원은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지역에 많은 자산을 소유한 강씨 가문의 성을 알아봤다. 아, 죄송합니다. 강서연 사모님. 하지만 오혜진 씨께서 방문객이 있다는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요. 오혜진 씨는 여기 무상 거주자일 뿐입니다. 아저씨. 그리고 오늘부로 그 거주 기간은 끝났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나는 열쇠 수리공에게 몸을 돌렸다. 기사님, 자물쇠를 여세요. 힘들면 부수세요. 손해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드릴과 톱소리가 호화로운 주택가의 아침 정적을 깼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철컥. 철문이 열렸다. 나는 안뜰로 들어섰다. 잔디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민준의 스포츠 바이크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가 1년 전에 팔았다고 했던 그 오토바이였다. 거짓말에 이은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우리는 현관문에 도착했다. 열쇠 수리공이 다시 작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떡갈나무 문이 활짝 열렸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고 거실로 들어서자 내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실 벽에는 거대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민준과 혜진. 민준이 지난달에 혼자 간다던 파리 출장. 훌륭하군. 나는 분노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팀장님, 네, 대표님. 이 집의 모든 물건을 빼내세요. 모든 것, 옷, 가구, 이 역겨운 사진들까지 전부 트럭에 싣거나 그냥 앞마당에 쌓아두세요.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을 비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물건들은 어디로 보낼까요? 나는 민준의 가식적인 미소가 담긴 사진을 쳐다봤다. 어디로도 보내지 마세요. 이웃들 구경거리가 되도록 철문 앞에 쌓아두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나는 테이블 위에 화병을 집어들어 액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진 속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찢어 놓았다. 태워버려요.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나는 안방으로 향했다. 내 것을 되찾고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리 둘 곳 하나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우리 병원에서 플래티넘 신용카드로 150만 원 거래 시도 실패 알림. 민주는 비싼 무언가를 결제하려 하고 있었다. 아마 시술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요구된 보증금이겠지.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발버둥 쳐봐, 민준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집의 안방으로 들어서는 내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내가 평소에 쓰던 향수인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의 강렬한 향이 코를 찔렀다. 아무래도 혜진은 내 남편만 훔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방은 지저분했고 옷가지가 의자 위에 널려 있었으며 화장대에는
화장품 잔여물이 흩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티크 원목으로 만든 커다란 옷장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열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내 눈을 맞았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 플랩, 루이비통 네버풀, 소형차 한 대 값에 버금가는 가격의 가방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회색 디올 새들백을 알아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달 우리 집에서 내가 애타게 찾던 그 가방이었다. 민주는 아마 창고 어딘가에 잘못 둔 것 같다고 했었다. 세상에, 그 가방이 여기서 그의 애인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망할 놈. 나는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렸다. 나는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졌다. 최 팀장님, 내가 소리쳤다. 최 팀장이 서둘러 들어왔다. 네, 대표님. 이 가방들 전부 챙기세요. 제 소유입니다. 제 차로 옮기세요. 마당에 버릴 잡동사니들과 섞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옷장이 비워지자 아래쪽에 담요 더미에 가려져 있던 작은 금속 금고가 눈에 띄었다. 디지털 금고였다. 나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민주는 여기에 무엇을 숨겼을까? 나는 비밀번호를 추측해보기 시작했다. 민준의 생일, 오류, 혜진의 생일, 휴대폰으로 인사과 자료를 조회했다. 혜진은 예전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었다. 날짜를 입력했다. 오류, 우리 결혼기념일, 오류, 나는 잠시 멈춰 민준처럼 생각하려 했었다. 민준은 나르시시스트였지만 그 나름의 이상한 방식으로 감상적이기도 했다. 아니면 그냥 멍청하거나. 내 손이 뻗어 6자리 숫자를 눌렀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한 날짜. 지난달 민준이 손목에 새긴 작은 타투에서 본 날짜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예술일 뿐이라고 했었다. 딸깍.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내용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돈만 있는 게 아니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는데 아마 1,0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다. 하지만 내 피를 끓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폐 위에는 짙은 녹색과 젓갈색의 작은 책 2권, 가족 관계 증명서와 그 아래 비밀 혼인 관계 증명서가 놓여 있었다. 서류를 짚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그것들을 펼쳤다. 파란색 배경 앞에서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민준과 혜진의 사진. 그들의 결혼 날짜는 2년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년. 나는 배신자와 2년간 함께 잠을 잤고 그의 2번째 아내의 삶을 2년간 나도 모르게 지원해 준 것이다. 증명서 아래에서 작은 검은색 수첩, 즉 장부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민준의 단정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2023년 1월 춘천 프로젝트 현금 인출 250만 원, 혜진 계좌 입금, 목걸이 구매. 2023년 3월 사무실 케이터링 업체 비용과다 청구 80만 원, 혜진 동생 차 계약금. 2023년 6월 서연의 다이아몬드 반지 분실 처리, 판매 1,000만 원, 이비자 휴가 비용. 나는 숨이 멎었다. 가슴이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1년 전에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반지. 민주는 아마 쇼핑몰에서 손을 씻다가 빠뜨린 것 같다고 했었다. 심지어 나를 도와 찾는 척하며 당황한 연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그가 훔쳤던 것이다. 그는 내 조상의 유산을 팔아 이 창녀와의 휴가 자금을 댄 것이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치명적인 냉기로 변했다.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수첩의 모든 페이지, 비밀 혼인 증명서, 현금 다발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횡령, 절도, 재무보고서 위조라는 범죄의 증거였다. 너는 파산만 하는 게 아닐 거야, 민준아. 나는 검은 수첩에 속삭였다.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나는 금고의 내용물을 비우고 돈과 서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몇몇 금부치들을 내 서류 가방에 챙겼다. 방을 나왔을 때 거실은 이미 완전히 비어 있었다. 최 팀장과 그의 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일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것이 치워져 있었다. 집은 이제 텅 빈 벽에 메아리만 남았다.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대표님. 최 팀장이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모든 자물쇠를 바꾸고 철문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쇠사슬로 묶으세요. 입구에는 금매라고 적힌 간판을 세우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마당에 있는 혜진의 물건들은 나는 테라스로 걸어갔다. 푸른 잔디 위에는 이제 혜진의 옷, 신발, 플라스틱 가구, 화장품으로 이루어진 쓰레기산이 쌓여 있었다. 이웃들이 철문 뒤에 모여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더미를 쳐다봤다. 그냥 저기 두세요. 비가 오면 젖게 내버려둬요. 고물상이 가져가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세요. 혜진을 위한 제 마지막 자선 활동입니다. 한편 우리 병원에서 민주는 카페 의자에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물 한 잔뿐이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스트레스로 식욕이 사라졌다. 원무과 직원이 방금 다시 전화했었다. 최종 통보입니다. 정오 12시까지 보증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혜진 씨는 VIP 병실을 비워야 합니다. 젠장, 왜 카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민주는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사무실에 전화해봤지만 비서는 죄송합니다, 이사님. 인사 시스템이 다운되어 가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연락 두절 상태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에 서연은 순진하고 자신에게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아내였다. 서연이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여보. 혜진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민준이 돌아봤다. 혜진이 링거대를 힘들게 밀며 카페로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돈 구하러 간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임신 유지에 필요한 약을 사야 한다는데 10만 원이래. 지금 당장 사야 한단 말이야. 민주는 침을 삼켰다. 10만 원. 그의 지갑에는 주유비를 빼고 나니 10,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혜진아, 조금만 참아봐. 노력하고 있어.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네. 민준이 변명했다. 노력은 무슨.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혜진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당신 부자라며. 당신 와이프는 그냥 돈줄이라며. 증거가 어딨어. 자기 아들 약 하나도 못 사주잖아. 그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그는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보았다. 진품이었다. 작년에 서연이 준 생일 선물. 가격은 1,000만 원에 육박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서 기다려. 움직이지 마. 민준이 혜진에게 명령했다. 민주는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근처 거리에 중고 명품 시계 매입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 걸음을 재촉했다. 땀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즉시 시계를 풀었다. 이거 빨리 팔고 싶습니다. 현금이 필요해요. 민준이 안경을 쓴 중년의 주인에게 말했다. 남자는 돋보기로 시계를 살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진품이고 아직 상태가 좋군요. 케이스랑 보증서 있으십니까, 손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어요. 서울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대로 팔 겁니다. 남자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민준의 입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보증서가 없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손님, 도난품일 수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난 도둑이 아니오. 사업가라고. 민준이 기분 나빠 소리쳤다.
내 시계요. 내 손님, 믿습니다만 규칙은 규칙이죠. 보증서 없이는 200만 원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쳤소? 중고 시세가 최소 700만 원은 될 텐데 그건 구성품이 다 있을 때 얘기죠. 손님, 보증서 없이는 그게 답니다. 팔거나 말거나 하세요.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0만 원은 모욕적이었지만 병원 보증금, 혜진의 약값, 식비, 그리고 차 서류를 가지러 서울로 돌아갈 기름값까지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다. 줬소, 200만 원. 지금 당장 주시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10분 후 민주는 허탈한 심정으로 가게를 나섰다. 호화로운 시계가 없어진 손목이 허전했다. 그의 지위의 마지막 상징이 사라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서연의 돈으로 고객들과 한 끼 저녁 식사에 쓰던 금액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주는 자랑스럽게 현금 300만 원을 카운터에 던졌다. 여기 보증금 냈소. 나머지는 약값이고. 그는 거만하게 말했다. 접수원은 표정 없이 돈을 받았다. 네, 손님. 잘 받았습니다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추가 소견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오혜진 씨의 상태가 약간의 합병증이 우려되어 3일 정도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기절할 것 같았다. 시계를 판 돈에서 9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전부 지불하면 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알았소, 알았어. 나머지는 나중에 낼 테니 일단 지금 당장 치료부터 해달라고요. 민주는 VIP 병실로 돌아갔다. 들어서니 혜진은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었다. 민준 씨, 민준 씨. 혜진이 그를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아플 때보다 더 창백했다. 왜 그래? 또 배 아파.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게 아니야. 춘천집 이웃이 단톡방에 동영상을 보냈어.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민주는 그것을 낚아챘다. 화면에서는 아마추어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은 춘천에 있는 혜진의 집을 보여주고 있었다.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옷과 가구 더미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철문 앞에 커다란 붉은색 간판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다. 사유지, 소유주 강서연의 감시하에 있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을 금함. 특히 상간자. 그리고 영상에는 서연의 빨간색 벤츠가 그곳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이,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내가 춘천에 있는 걸 알고 있어. 민준 씨, 저거 내 물건들이야. 내 가방, 내 옷들. 왜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데? 혜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당신이 그 집은 안전하다고 했잖아. 서연이는 멍청하다고 했잖아. 나 이제 거지 됐어, 민준 씨. 민주는 벽에 부딪히며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진실이 트럭처럼 그를 덮쳤다. 은행 접근 차단, 신용카드 해지, 집 습격. 서연이는 춘천에 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우연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민주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다. 서연에게 전화해야 했다. 부인해야 했다. 상황을 뒤집어야 했다.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자기.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나도 침착했다. 배경에서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부드러운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어디야?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소리쳤다. 서울 가는 길이야, 자기야. 왜 그렇게 흥분했어? 거짓말하지 마. 춘천 집에 갔었잖아. 내 친구 물건들 다 버리고.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민준의 솜털을 곤두서게 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친구 집이라는 건 인정하는구나. 나한테는 부산에 있다고 했으면서. 체크메이트. 민준은 침묵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전당포에 네 소중한 롤렉스 파는 기분은 어땠어? 너무 싸게 쳐줬지. 안타깝네. 한정판이었는데.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을. 난 다 알아. 민준아. 비행기 놀이도 알고 그 사생아도 알고 금고속 비밀 혼인 증명서도 알고 네가 팔아치운 우리 할머니 반지도 알아. 침묵.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잘 들어, 민준아. 서연이가 힘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 손에 남은 90만 원 마음껏 즐겨. 그게 네가 평생 만져볼 마지막 돈이 될 테니까. 청담동 우리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자물쇠는 이미 바꿨고 보안 요원들이 내 사진이랑 출입 금지 명령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설명할 수 있어. 민준이 애원했다. 순전히 두려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설명은 판사한테나 해, 민준아. 내가 너를 위해 막 지어놓은 이 지상지옥에서 보자고. 뚝,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병원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의 세상은 어두워졌다. 그의 앞에서는 혜진이 버려진 자신의 짝퉁 가방들을 애통해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울려 퍼졌다. 지상 지옥에서 보자고. 제네시스 GV80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흘렀다.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으로 가득 찬 듯 무거웠다. 민주는 뻣뻣한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앞에 펼쳐진 고속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두려움, 부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혜진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의 간곡한 요청으로 링거를 억지로 뺐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시계를 판 돈은 행정비용과 기름값을 내고 나니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야, 좀 천천히 가. 덜컹거려서 배 아파. 혜진이 큰 소리로 항의했다. 시끄러워, 혜진아. 생각 좀 하자. 민준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사무실 문 닫기 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해. 본사에 가야 한다고. 서연이가 모두를 구슬리기 전에 직접 얘기해야 해. 서연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 전화에서는 무섭게 들렸는데, 여보, 혜진이 겁을 먹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서연이는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내가 5년 동안 겪어봤어. 그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약한 여자야. 지금은 화가 났겠지. 내가 가서 용서를 빌고 발 아래 무릎 꿇으면 분명 마음이 풀릴 거야. 기껏해야 우는 척 좀 하면 돼. 민주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는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 회사도 내 기여 덕분에 성장했어. 고객들은 서연이가 아니라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해고하면 그 여자 회사는 망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필요해. 어리석음과 남성적인 자만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민주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항상 서연의 거대한 이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3시간 후 서울의 부촌인 청담동. 민준의 차가 호화로운 주택단지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집의 지붕을 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집은 그의 궁전이었고 왕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차가 3미터 높이의 철문에 가까워졌을 때 민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거대한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경비실에는 친절한 노인 경비원인 박씨 아저씨 대신 딱 붙는 검은 제복에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 2명이 있었다. 민주는 경적을 계속 울렸다. 거구의 남자 중 한 명이 경비실에서 나와 차분하게 차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민준이 창문을 내렸다. 문 열어요. 나 이 집 주인이요. 민준이 소리쳤다. 남자는 민준의 얼굴을 보려고 살짝 몸을 숙인 다음 손에 든 사진을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구역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뭐라고? 미쳤소. 난 강서연 씨 남편 박민준이라고. 비키지 않으면 차로 밀어버리겠소. 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위협했다. 해보시죠. 강철문에 부딪히고 싶으시면요. 손님, 차는 박살나고 당신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유주이신 강서연 대표님의 지시사항은 박민준 씨와 오혜진 씨가 이 부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내 집이야.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남자는 경비실에 붙어 있는 복사본 한 장을 보여주었다. 혼전 계약서 사본이었다. 법적 서류에 따르면 이 집은 강서연 대표님의 100% 소유 자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 남자는 먼지가 쌓인 채 보도에 놓여 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가리켰다. 당신의 개인 소지품입니다. 손님, 근무복과 속옷. 나머지는 횡령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민주는 멍한 눈으로 여행 가방 2개를 쳐다봤다. 고작 저것뿐. 5년간의 호화로운 삶 끝에 낡은 옷 2가방만 들고 나오는 신세라니. 자기야, 이웃들이 쳐다봐. 혜진이 창피해하며 속삭였다. 사실이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의 참여대가 속도를 줄였다. 사람들은 민준이 자기 집 문 밖에서 거지처럼 제지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수치심이 민준의 등을 타고 흘렀다. 젠장. 민준은 운전대를 내리쳤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저 거대한 경비원 2명과 맞설 수는 없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간다. 민준은 운전대를 거칠게 돌려 유턴했다. 이제 영원히 닫혀버린 그의 궁전을 뒤로하고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25층 강산글로벌 본사. 민준은 단호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는 어제 입었던 구겨지고 땀 냄새가 나는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턱을 높이 들려고 애썼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랐다. 옛 직장 동료들에게 얼굴을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 민준은 자동 개찰구로 향해 출입증을 찍었다. 삑, 접근 거부. 민준은 다시 시도했다. 삐빅, 박 이사님. 빌딩 보안 요원이 인사했다. 내 카드가 안 돼. 수동으로 문 좀 열어줘. 민준이 명령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오늘 아침 강산글로벌 경영진에 의해 이사님의 출입 권한이 취소되었습니다.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운영이사야. 내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비켜. 민준은 보안 요원을 밀치며 억지로 지나가려 했다. 소동이 벌어졌다. 다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제압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직원들, 방문객들, 택배 기사들이 공짜 드라마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나 올라가야 해. 민준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띵,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안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완벽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눈부셨다. 머리는 우아한 올림머리를 했고 크리스찬 루브탱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 뒤에는 최 팀장과 회사의 법무팀이 서 있었다. 서연은 2명의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는 민준에게서 3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서연은 명백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여기서 뭐해, 민준 씨? 내 사무실에서 소란 피우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용한 로비에 우렁차게 울렸다. 서연아, 민주는 경비원들에게서 풀려나 품위를 되찾으려는 듯 옷깃을 여몄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애처럼 굴지 마. 출입 맡고 집 자물쇠 바꾸고. 유치하잖아. 내 사무실에서 해결하자. 응?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 사무실? 그 사무실은 이미 청소됐어. 당신 이름이 새겨진 명패는 오늘 아침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고할 순 없어. 나도 여기 지분이 있단 말이야. 당신 생일 선물로 내가 준 주식 말이지. 안타깝네. 그 조항에 수증자가 회사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식이 무효화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당신. 서연이 갈색 서류 봉투를 그의 가슴에 던졌다. 봉투가 떨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비밀 결혼 사진, 혜진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 유령 프로젝트 비용 과다 청구 증거, 춘천 금고 속 검은 수첩 사진. 구경하던 직원들이 시끄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준 뒤에 있던 혜진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당신은 이 창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2년 동안 회사에서 2억 원을 횡령했어. 서연이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범죄야, 민준 씨. 우리 법무팀이 1시간 전에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 민준의 얼굴이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떨렸다. 서연아, 장난하지 마. 감옥이라니. 우린 부부잖아. 전 남편이지. 서연이 퉁명스럽게 정정했다. 이혼 소송은 오늘 이미 접수됐고 불륜과 범죄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당신은 이 결혼에서 단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될 거라고 장담해. 안 돼.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혜진이가 날 유혹한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 서연아. 맙소사, 민준 씨. 혜진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서연이는 멍청하고 지루하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닥쳐. 민준이 혜진에게 소리치고는 다시 애원하는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아, 기회를 줘. 혜진이랑 헤어질게.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서연은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너무 늦었어. 한때는 당신이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랑했지. 알고 보니 당신은 그냥 탐욕스러운 기생충이었어. 이제 경찰이 와서 당신을 끌고 가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최 팀장에게 신호를 보내며 몸을 돌렸다. 갑자기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박민준 씨. 캐피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제네시스 GV80은 강산글로벌 명의입니다. 강서연 대표님께서 차량 불법 점유로 신고하셨습니다. 차 키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업무용 차량이야. 당신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닙니다. 차 키를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주는 석고상처럼 굳었다. 그의 자존심은 수백 개의 눈앞에서 겹겹이 벗겨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 키를 꺼냈다. 남자가 그것을 낚아챘다. 감사합니다.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서연이 잠시 멈춰서서 무표정하게 뒤를 돌아봤다. 산책 잘 즐겨, 민준 씨. 아, 그리고 길 조심하고. 에어컨 없는 서울은 더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여왕을 다시 그녀의 왕좌로 데려갔다. 아래층에는 민준과 혜진이 집도, 직장도, 차도, 존엄성도 없이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자기야, 혜진이 그의 팔을 건드렸다. 우리 어떻게 돌아가? 내 가방 무거운데. 민주는 증오에 찬 눈으로 혜진을 쳐다봤다. 어떻게? 버스 타고.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민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었다. 타는 듯한 서울의 햇볕이 그의 피부를 태웠다. 보도에서 그는 그토록 자랑하던 GV80이 견인차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아스팔트 정글의 진정으로 혼자였다. 지갑 속의 돈은 매초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위 25층 창가에서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막은 끝났군. 서연이 중얼거렸다. 이제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시간이야. 한낮의 서울 태양은 걷는 자에게, 특히나 천국에서 막 떨어진 자에게는 친절하지 않았다. 호화로운 오피스 빌딩 앞 보도는 발바닥을 구워버릴 듯했고 아스팔트의 열기와 오염된 먼지가 뒤섞여 반사되었다. 민주는 길가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이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뻣뻣하게 서 있었다. 혜진은 그중 하나에 앉아 하이힐 때문에 아픈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이제는 금이 간 보도 위에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신발이었다. 자기야, 너무 더워. 혜진이 손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불평했다. 모범 택시 불러줘. 일반 택시는 타기 싫어. 담배 냄새나. 민준이 천천히 돌아서서 스트레스로 충혈된 눈으로 혜진을 쳐다봤다. 모범 택시?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휴가 온 줄 알아? 우리는 노숙자야, 혜진아. 노숙자, 소리 지르지 마. 혜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나 당신 아기 임신했어.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어. 책임질 거야. 항상 그녀의 무기는 임신이었다. 민주는 그 여자를 그곳에 버려두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살짝 금이 가 있었다. 그는 카카오 택시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망설였다. 그의 전자지갑 잔액은 0원이었고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가장 가까운 삼성급 호텔까지 가는 프리미엄 택시는 3만 원이었다. 빽빽한 주택가로 가는 일반 택시는 10,000원이었다. 민주는 더 싼 것을 선택했다. 아니, 호텔로 가자.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로? 설마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창피해. 민준 씨. 싼 택시 타고 가방 들고 돌아가는 거 혜진이 항의했다. 여관을 찾을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결정했다. 우리한테 남은 돈은 80만 원뿐이야. 호텔에 묵으면 일주일이면 다 쓸 거야.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싼 월세방이 필요해. 혜진의 얼굴이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다. 여관, 민준 씨, 나 평생 여관 같은 데서 살아본 적 없어. 대학 다닐 때도 삼촌이 오피스텔 얻어줬단 말이야.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격을 떨어뜨려야 해? 그러든지 아니면 다리 밑에서 자든지. 민주는 방금 멈춰선 찌그러진 아반떼 쪽으로 가방을 끌며 쏘아붙였다. 차 안에서의 여정은 조용하고 고통스러웠다. 에어컨은 거의 시원하지 않았다. 시트러스 향방향제 냄새에 혜진은 멀미가 났다. 가는 동안 민주는 인터넷 포털에서 서울 저렴한 커플 월세방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민주는 월급 명세서도 추천인도 제한된 자금도 없이 아파트를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은 관악구의 좁은 골목에 있는 한 여관으로 기울었다. 신림동 5호번지. 택시 기사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주소를 읽었다. 손님, 골목이 너무 좁아서 차가 문 앞까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골목 입구에 내려주세요. 민준이 체념한 듯 대답했다. 도착하자 현실은 그들을 더욱 세게 후려쳤다. 그들은 더러운 골목 입구에 내렸다. 고여있는 검은 물이 움푹 팬 곳을 채우고 있었다. 하수구 냄새가 근처 술집에 기름 튀는 냄새와 섞였다. 민준 씨, 진심이야. 혜진이 코를 막았다.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눈앞에 어두운 통로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걸어,
그가 명령했다. 민주는 혜진이 만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혼자서 무거운 여행 가방 2개를 끌었다. 호화로운 여행 가방의 바퀴가 고르지 않은 포장도로 위에서 슬프게 삐걱거렸다. 그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잠옷차림의 아주머니들, 카드놀이하는 아저씨들, 모든 시선이 이 이상한 커플에게 쏠렸다. 구겨진 명품 셔츠를 입은 남자, 예쁜 원피스에 디자이너 백을 든 여자가 지저분한 골목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빨래를 널고 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명숙 여인숙이 어디예요? 여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골목 끝에 있는 페인트가 벗겨진 녹색 2층 집을 가리켰다. 저기 녹슨 문 있는 집.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합판으로 만든 간판에는 명숙, 여인숙, 커플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 철문을 두드렸다. 머리에 헤어롤을 만 중년의 뚱뚱한 여자가 나왔다. 방구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네, 아주머니, 빈방 있나요? 민주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을 낮추고 공손하게 물었다. 2층에 하나 남았어. 맨 끝 방. 에어컨 없고 개인 화장실인데 쪼그려 앉는 변기야. 전기는 선불이고 물은 나눠서 내. 한 달에 10,000원. 월세는 30만 원에 보증금 10만 원. 전부 선불로 내야 해. 30만 원. 혜진이 나지막이 소리쳤다. 그건 내 피부 관리 한 번 받는 비용이야. 민준 씨. 이렇게 싸면 분명 끔찍할 거야. 명숙 여인숙 주인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어이 아가씨. 좋은 거 원하면 호텔 가. 여긴 이게 다야. 할 거야 말 거야. 기다리는 사람 줄 섰어. 민준이 서둘러 혜진의 팔을 잡았다. 할게요 아주머니. 계약할게요.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좁고 녹슨 철제 나선형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은 3x3m 크기였다. 작았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았다. 벽은 빛바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천장에는 습기 얼룩이 있었다. 가구라고는 바닥에 깔린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문이 뒤틀린 플라스틱 옷장.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작은 선풍기가 전부였다. 화장실은 더욱 우울했다. 찢어진 비닐 커튼이 달린 샤워기와 그렇다 쪼그려 앉는 변기. 혜진은 메스꺼움을 참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 씨, 나 못해. 정말 못하겠어. 곰팡이 냄새나. 매트리스는 너무 얇아. 허리 아플 거야. 나 임신했단 말이야.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방을 쳐다봤다. 이것이 그의 인생 최저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갑을 보았다. 아주머니, 여기 돈 있습니다. 월세랑 보증금 40만 원이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민준이 명숙, 여인숙 주인에게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민준 씨, 혜진이 항의했다. 닥쳐, 혜진아, 들어가.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명숙, 여인숙 주인이 떠나자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넥타이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는 딱딱한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다. 혜진은 문 옆에 서서 흐느끼고 있었다. 당신 정말 잔인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서연이, 다 서연이 때문이야. 서연이 때문이라고. 민주는 미친 듯한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곰팡이 핀 천장을 쳐다봤다. 그래, 서연이는 똑똑하지. 우리 돈만 뺏어간 게 아니야. 우리 존엄성을 뺏어갔어. 우리가 서로를 물어뜯도록 이 쥐구멍에 쳐넣었지. 한편 청담동에서 서연은 시원하고 향기로운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서 최 팀장이 최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1일차 감시 보고서입니다, 대표님. 최 팀장이 말했다. 서연은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읽어주세요. 목표 박민준과 오혜진은 오후 3시경 관악구 신림동의 저렴한 여관에 투숙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신림동이라. 교통체증 심하고 덥고 시끄러운 동네지. 인내심을 기르기엔 아주 좋은 선택이군. 취업 블랙리스트 관련입니다.
최 팀장이 말을 이었다. 경쟁사 및 협력사 인사팀 네트워크에 비공식적인 정보를 이미 유포했습니다. 법적 문제, 횡령, 심각한 윤리 위반이 있는 후보라는 소문입니다. 건실한 기업 중 박 이사를 채용할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아요. 온라인 대출도 받지 못하게 확실히 해두세요. 연체된 카드 때문에 신용 감시 목록에 이미 올라가 있죠. 네, 대표님. 신용 점수가 최악입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녀의 완벽한 수영장이 보이는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다. 최 팀장님, 오만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서연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재산을 잃는 것입니까, 대표님? 아니요. 서연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들의 다리를 잘라버렸는데도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다음날 그 희망을 다시 짓밟아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추가 지시사항 있습니까? 새 여관에 환영 선물을 보내세요. 음식 꾸러미를요. 하지만 내용물은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되 모욕적인 품질의 것으로 하세요. 배달 앱으로 익명으로 보내고요. 설렁탕 2그릇을 보내되 국물과 소면만 넣고 고기나 깍두기는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메모에는 새 커플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 걱정하는 오랜 친구가라고 쓰고요. 최 팀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상사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미소였다. 명령대로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8시, 옆집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습했다. 작은 선풍기는 뜨거운 공기만 휘저을 뿐이었다. 민주는 등을 대고 누워 먼지 쌓인 날개를 쳐다봤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정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자기야, 배고파. 혜진이 신음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럼 나가서 사와. 골목 입구에 식당 많잖아.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가기 싫어. 아까 이상한 놈들이 쳐다봤단 말이야. 당신이 가. 혜진이 투덜거렸다.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 지갑을 챙겼다. 35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뭐 먹고 싶은데?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초밥 먹고 싶어. 아니면 적어도 피자라도.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너 미쳤어? 초밥 한 번 먹을 돈이면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은 먹고 살아. 현실을 좀 직시해, 혜진아. 케밥이나 먹자. 길거리 음식 싫어. 더럽잖아. 우리 아기 생각해. 혜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랑 있을 땐 비싼 음식 사줬으면서 나한테는 인색하네. 서연이는 자기 돈이 있었지. 너는 그냥 기생충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감정이 폭발했다. 혜진은 놀라서 침묵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괜찮은 거 사다 줄게. 하지만 초밥은 아니야. 근처 체인점에서 파는 치킨으로 저녁 먹자. 민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좁은 골목을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치킨 한 봉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 방문고리에 걸려있는 음식 꾸러미를 보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봉지를 집었다. 집밥 냄새가 났다. 쪽지가 있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것을 읽었다. 새 커플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 걱정하는 오랜 친구가.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쪽지의 필체를 알아봤다. 최 팀장의 글씨였지만 서연이 시킨 것이 분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열었다. 예상대로 안에는 고기도 건더기도 실한 것 하나 없이 맹물 같은 국물의 소면 몇 가닥만 들어있었다. 그것은 굴욕이었고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너희는 찌꺼기나 먹을 자격밖에 없어. 민주는 용기를 짓밟았다. 국물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다. 그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강서연, 넌 악마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혜진은 그가 화난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고 항의했다. 내 밥은 어딨어? 공기나 먹어.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는 치킨 봉지를 그녀에게 던졌다. 이거나 먹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마. 그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혜진은 울면서 치킨을 먹었다. 민주는 복수심에 가득 찬 멍한 눈으로 먹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그들의 음울한 자장가가 되었다. 다음 날, 재정적인 현실이 민준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샤워하고 남은 셔츠 중 가장 좋은 것을 입었다. 어디가? 혜진이 물었다. 일자리 구하러, 아니면 돈 빌리러. 민준이 대답했다. 여기 있어. 돈 쓰지 말고 불도 켜지 마. 민준은 PC방에 가서 이력서를 출력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의 절친인 진우였다. 진우는 민준이 서연의 회사 프로젝트를 종종 주었던 사업 파트너였다. 민준아,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전화하고. 진우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진우야, 도움이 필요해. 집안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필요하거나 혹시 프리랜서 프로젝트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진우의 명랑함이 사라졌다. 야, 나도 소문 좀 들었어. 강 대표님이랑 문제 생겼다며. 문제 아니야. 그냥 오해야. 곧 돌아갈 건데 지금은 현금이 필요해서. 민준이 거짓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부 메모를 받았어. 모든 협력업체는 사기 및 횡령 문제로 박민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야. 내가 너를 도우면 우리 회사가 강산그룹과의 계약을 이룰 수도 있어. 그 계약이 우리 매출의 60%인 거 알잖아.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전화기를 세게 쥐었다. 서연이 정말로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진우야,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잖아. 밥 먹을 돈이 필요해서 그래. 미안하다, 민준아. 나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행운을 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에게 전화했다. 대답은 똑같았다. 정오에 민준은 공원 벤치에 낙담한 채 앉아 있었다. 전화비로 10,000원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멀리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을 보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한 장. 멀리서 찍은 공원에서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민준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피곤해 보이네. 자기. 우리 지사 격리직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관심 있으면 월급은 최저시급이지만 아기 분유값은 벌 수 있을 거야. 자존심 버릴 생각 있으면 인사팀에 전화해. 시이응. 민주는 휴대폰을 잔디밭에 던져버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수치심은 사라졌다. 짙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그의 고통의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에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다. 인터넷 신호는 끔찍했다. 그녀는 신선한 것, 과일이나 냉면이 먹고 싶어졌다. 그녀는 방을 나섰다. 아래층에서 명숙, 여인숙 주인은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으로 나갔다. 파리가 들끓는 과일 노점을 보았다. 더욱 역겨워졌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세안제가 다 떨어졌다. 그녀는 들어갔다. 진열대에는 값싼 제품들이 있었다. 라메르나 시슬리는 없었다. 민감성 피부용 세안제 있나요? 혜진이 물었다. 점원은 분홍색 플라스틱 병을 건넸다. 이거 아주 좋아요. 3,000원밖에 안 해요. 혜진은 눈을 흘겼다. 3,000원. 그녀의 세안제는 100,000원짜리였다. 하지만 얼굴이 끈적거렸다. 그녀는 지갑을 뒤졌다. 민준이 준 돈에서 5,000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샀다. 방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값싼 비누를 바르자 따끔거렸다. 열기가 느껴졌다. 악, 혜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재빨리 행궈냈다. 얼굴 피부가 붉어지고 두드러기가 돋았다. 내 얼굴에 무슨 일이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곳의 물은 클리닉 치료에 익숙한 그녀의 피부에 맞지 않았고 값싼 비누에는 아마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혜진이 거울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민준이 도착했다. 또 무슨 일이야? 거절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후 지친 민준이 소리쳤다. 봐, 민준 씨, 내 얼굴 망가졌어. 여기 물이 더러워. 비누도 최악이야. 피부과 가고 싶어. 서연이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콩팥이라도 팔든지 뭐라도 해봐. 나 못생겨지기 싫어. 민주는 혜진의 붉고 부은 얼굴을 보았다. 동정심 대신 메스꺼움을 느꼈다. 피부과?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들어봐, 혜진아. 내일 우리가 밥 먹을 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넌 네 얼굴 걱정이나 하고 있냐? 쓸모없는 남편. 혜진이 그에게 비누병을 던졌다. 당신이랑 비밀 결혼한 거 후회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 회장님 애인으로 남을 걸 그랬어. 자, 거센 따귀가 혜진의 뺨에 날아들었다. 침묵. 혜진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뺨을 만졌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방금 임신한 여자를 때린 떨리는 손. 하지만 혜진의 말은 그의 남성적 자존심의 마지막 남은 조각을 파괴했다. 내 앞에서 다시는 다른 남자 이름 꺼내지 마.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내가 모든 걸 잃었어. 너 때문에. 내 재산, 내 경력, 내 완벽한 법적 아내까지.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민주는 몸을 돌려 베개를 집어들고 방을 나갔다. 어디가? 민준 씨. 혜진이 소리쳤다. 밖에서 잘 거야. 네 얼굴 보는 거 지긋지긋해. 민주는 또다시 문을 쾅 닫고 망가진 얼굴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좁은 방에 홀로 우는 혜진을 남겨두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민주는 신문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모기에 둘러싸여 잠을 청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그리고 멀리 보안 카메라 화면에서 서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고립 단계는 끝났군. 서연이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 굶주림. 민준과 혜진이 그들의 낙원에서 쫓겨난 지 3주가 지났다. 3주가 3세기처럼 느껴졌다. 여관방은 이제 더욱 작고 답답해 보였다. 공기는 탁했고 더러운 옷더미가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민주는 푹 꺼진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말랐고 광대뼈가 두드러졌다. 그의 명품 셔츠들은 벼룩시장에서 팔렸다. 이제 그는 단지 기본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자기야. 혜진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약하게 들려왔다. 민준이 돌아봤다. 혜진의 상태는 훨씬 더 나빴다. 한때 흠잡을 데 없던 그녀의 얼굴은 붉고 염증이 생긴 자국으로 가득했다. 감염은 작은 고름찬 종기로 변했다. 왜? 민준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가 너무 아파. 민준 씨. 경련이 일어나. 그리고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타는 것처럼 가려워. 참아. 생각 중이야. 민준이 말을 잘랐다. 무슨 생각? 의사가 필요해. 연고도 다 썼단 말이야.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돈을 어디서 구해, 혜진아? 우리 빈털털이야. 지갑에 5,000원 남았어. 하루 먹을 돈밖에 안 돼. 시계를 판 돈과 현금은 월세, 혜진의 약값, 그리고 첫 주 동안의 여전한 낭비벽으로 증발했다. 당신 거 뭐라도 더 팔아. 당신 가죽 구두라도 그것도 팔아서 전기세 냈어. 민준이 쏘아붙였다. 침묵. 민준은 왼쪽 약지를 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마지막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결혼 반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플래티넘 반지, 서연과의 신성한 결속의 상징,
그가 배신한 서연. 그는 반지를 빼려 애썼다. 힘들었다. 마침내 반지가 빠지자 그의 피부에 하얀 자국이 남았다. 잠깐 나갔다 올게. 민준이 일어섰다. 자기야, 돌아올 때 뭐 좀 사다 줘. 제발.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서울의 열기 속으로 나갔다. 한 금은방에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 진열대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보증서요. 금은방 주인이 물었다. 없어요. 이사하다 잃어버렸어요. 민준이 거짓말했다. 어허, 물건은 좋은데. 플래티넘의 유럽 컷 다이아몬드. 하지만 보증서 없이는 많이 못 쳐줘요. 20만 원. 녹여서 쓸 거라. 민준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250만 원 주고 산 건데요. 그건 매장 가격이고 되팔 때는 가격이 낮고 더군다나 보증서 없으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만 원은 굴욕이었지만 혜진의 심화 터진 얼굴과 자신의 텅 빈 위장이 떠올랐다. 알았어요. 20만 원 현금으로 지금 주세요. 민준은 돈을 들고 금은방을 나왔다. 허탈했다. 서연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의 애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팔렸다. 그는 제네릭 항생제 연고와 임산부 비타민을 샀다. 그리고 백반정식 2개를 샀다. 오늘은 좀 더 잘 먹고 싶었다. 여관에 도착해 힘없이 누워있는 혜진에게 밥을 먹였다. 자기야, 우리 돈 얼마나 남았어? 혜진이 물었다. 18만 원 정도. 아꼈으면 2주는 버티겠지만 다음 달에 수도세 내야 해. 당신은 일 안 해? 계속 백수로 지낼 거야. 그 질문이 민준을 찔렀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서연의 네트워크 덕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내일 일해.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무슨 일? 다시 이사로. 혜진의 눈이 빛났다. 두고 봐.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한 건설 현장 앞에 서 있었다. 시멘트 먼지와 레미콘 소음이 그를 맞았다. 그는 벼룩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십장에게 다가갔다. 일하고 싶소? 생긴 건 사무직인데 버티겠소? 돈이 필요합니다. 반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멘트 나르고 모래 섭고 뭐든지요. 일당만 주신다면. 민준이 애원했다. 이사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좋아. 시멘트 반죽을 양동이에 담아 3층까지 하루 종일 나를 인부가 필요해. 일당 5만 원. 점심은 포함이야. 5만 원. 예전에는 커피와 크루아상 값이었다. 이제는 하루 종일 그의 등을 혹사시키는 대가였다. 하겠습니다. 반장님. 민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첫 1시간 동안 팔이 부러질 것 같았다. 시멘트 양동이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임시 사다리를 오르내려야 했다. 더 빨리. 미장이가 기다리잖아. 위에서 소리쳤다. 부드럽던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정오 휴식 시간에 민준은 벽돌 더미 위에 앉았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점심을 보았다. 밥, 콩, 그리고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는 시멘트로 더러워진 손으로 그것을 먹었다. 굶주림은 위생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가 밥을 먹고 있을 때 호화로운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갔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준은 사례가 들렸다. 차 안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 전화 통화를 하며 진지해 보였지만 아름답고 단정했다. 차는 민준이 거지처럼 바닥에 앉아 있는 곳에서 불과 5미터 거리에 있었다. 민준은 재빨리 몸을 돌려 얼굴을 숨겼다. 압도적인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보지마, 보지마. 그의 마음이 외쳤다. 차는 지나갔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건설 노동자들은 도시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5만 원이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섰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내 저녁은 어딨어? 혜진이 소리쳤다. 민주는 지폐를 바닥에 던졌다. 여기 돈 있다. 내가 사 먹어. 그는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다. 혜진은 혐오스럽다는 듯 지폐를 주었다. 고작 5만 원. 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 쥐꼬리만 한 돈을 벌어온 거야? 나 막노동꾼이야, 혜진아. 공사장 인부라고. 만족해. 침묵. 혜진은 입을 딱 벌렸다. 막노동꾼? 내 남편이 막노동꾼? 창피해.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 무슨 친구? 민준이 씁쓸하게 속삭였다. 널 차단한 상류층 친구들, 아니면 단톡방에서 우리 비웃는 친구들. 혜진은 입을 다물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민준 씨. 예전에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즐겨, 혜진아. 이게 우리가 서연이의 눈물 위에 세운 낙원이야. 매 순간 즐기라고. 민주는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다. 한편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서연은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1차 소환장이 박민준 씨 주소지로 발송되었지만 물론 반송되었습니다. 집행관을 보내 소재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변호사님.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서연은 그날 정호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더럽고 패배감에 젖어 시멘트를 나르는 민준의 사진이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빠른 몰락이군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사해서 막노동꾼으로 그걸 즉석 카르마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당 5만 원으로는 곧 의료 지원이 필요할 혜진의 출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는 필사적인 짓을 할 거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를 감옥에 확실히 쳐넣을 때입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자정. 혜진은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평범한 경련이 아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남편의 몸을 흔들었다. 민준 씨, 아파. 피나. 이불에 묻은 신선한 핏자국을 보고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민준 씨, 아기. 혜진이 고통에 소리쳤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것이 나쁜 징조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민준은 혜진을 안아들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텅 빈 골목에는 택시가 없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가 소리쳤다.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가진 이웃이 나왔다. 아내가 피를 흘려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제발. 덜컹거리는 오토바이 안에서 민주는 의식을 잃어가는 혜진을 껴안았다. 공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혜진을 데려갔다. 민주는 원무과에서 제지당했다. 환자 보호자분, 보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소파 수술이나 출혈로 입원 시 최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민준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주머니에는 10만 원밖에 없었다. 10만 원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발 먼저 치료해 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규칙이라서요. 나머지 돈을 구해오세요. 그동안 환자는 복도에서 안정시킬 겁니다.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붐비는 복도에 있는 들것 위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혜진을 보았다. 290만 원이 더 필요했다. 지금 당장. 그는 병원을 나섰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마음은 어두워졌다. 길 건너편에 텅 빈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졸린 듯한 젊은 여직원 한 명뿐이었다. 악마가 그에게 미친 생각을 속삭였다. 그를 가난한 사람에서 범죄자로 만들 생각. 민주는 바닥에서 벽돌을 집어들고 길을 건너 편의점으로 향했다. 돈 빨리 내놔.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휘둘렀다. 여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돈이 필요해.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봉투에 담아. 겁에 질린 여직원은 금전 등록기에 돈을 비웠다. 민주는 봉투를 낚아챘지만 몸을 돌리기도 전에 자동문이 열렸다. 2명의 경찰관이 그에게 총을 겨누며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최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서연이 24시간 감시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손들어. 흉기 내려놔.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벽돌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전 그냥 제 아내를 도우려고 그가 바닥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신음했다. 동시에 병원에서 혜진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민주는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한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나쁜 소식과 함께였다. 부인, 남편분께서 방금 편의점을 털려다 체포되셨습니다. 혜진의 세상이 어두워졌다. 스트레스는 마지막 자궁 수축을 유발했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민준을 묶어둘 유일한 희망이었던 태아는 그날 밤 사라졌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부 감염은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영구적일 고름찬 흉터로 가득했다.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민주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방을 채웠다. 우아하고 손이 닿지 않는 서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고소 취하해줘. 혜진이 때문에 그랬어. 피를 흘리고 있었단 말이야. 서연은 감정 없이 그를 쳐다봤다. 혜진이는 이미 퇴원했어.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기는 잃었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창피하다고 받아주지 않으신데 지금은 망가진 얼굴로 거리를 떠돌고 있어. 당신 보러 오지도 않았고.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서연아. 후회해.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돌아온다고? 여기가 재활용 센터인 줄 알아?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당신은 횡령, 절도, 특수강도 미수까지 여러 혐의에 직면하게 될 거야.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걸.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네 남편이었잖아. 전 남편이지. 서연이 정정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귀에 속삭였다. 감옥 생활 잘 즐겨. 그건 네가 탐욕이라는 벽돌로 직접 지은 집이니까. 나 기다리지 마. 나한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민주는 교도관들이 그를 다시 감방으로 끌고 갈 때까지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3년 후 서울. 서연은 그녀의 위풍당당한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막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새로 뽑은 벤치에 올라탔다. 빨간 신호등에 서연의 차가 멈췄다. 보도 위 먼지와 매연 속에서 흉터 가득한 얼굴에 누더기 옷을 입은 마른 여자가 구걸하고 있었다. 혜진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 서울구치소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 마른 수감자 한 명이 감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얻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다. 호화로운 차는 썩어빠진 과거를 뒤로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여왕은 홀로, 하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며 왕좌로 돌아왔다.